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특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제는 뭐 통합에서 미래통합당인데요. 지지율이 좁혀졌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3,2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39.9%로 지난주랑 비슷하긴 했는데 0.3%포인트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8%포인트 오른 32%, 지난주에 30.2%였는데, 민주당 상승 변화폭에 비해서, 하락 변화폭에 비해서 한국당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4.8%로 0.5%포인트 빠졌고요. 새로운 보수당 3.9%, 바른미래당 2.6%, 민주평화당 1.5%, 우리공화당 1.2%, 민중당 1.3%,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신당 0.9%, 무당층 11.1%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당청 지지율이 뭐 지난주와 큰 변화는 없는데,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예.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 또 예.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 예. 또 보수 3당의 통합 합의 소식 등이 당청에는 불리하게, 그리고 보수 정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임미리 교수 칼럼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긴 했습니다만, 이 논란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이제 힘든데 정치 상황이었던 것이니까. 예. 지금 이 임미리 교수는 되게 이제 사실 이제 제야권에서 연구자로서 뭐 유명하긴 합니다. 뭐 대표적인 연구 논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경기 동부 연합이라고 이제 노동계 쪽에 그 유명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통합진보당 사태에 이제 관련됐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성남 뭐 이주민 관련한 데부터 유래를 찾아서 했던 그 연구를 이제 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이제 그 정치적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했는데, 이것이 외부로 왜 논란이 많이 됐냐 하면, 과거에 만약에 이제 정동영 전 대표가 예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때 노인들 폄하 발언을 했었어요. 예. 그때는 유권자들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파장이 컸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컸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진보 정당 또는 진보 정치인들이 지켜왔던, 중요하게 생겼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가로막는 또는 훼손하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아마 논란을 더 키웠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말 자체의 법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은 저는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금 유권 해석으로 그것이 문제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권고 조치를 예.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어쨌든 여당으로서 방어해야 될 입장에서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일단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후폭풍을 맞았다. 네. 그런데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에 사과 요구를 해서 다시 후폭풍이 퍼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논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여하튼 민주당이 크지는 않지만 0.3%포인트 이제 하락해서 상승하지 못했죠. 지난주에는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좀 떨어진 수치가 발표가 된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 고발하기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이 칼럼을. 일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예. 페이스북 통해서 좀 알 정도였는데, SNS 통해서 공유할 정도였는데, 민주당이 고발하면서 이게 전국 이슈로 확대가 된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전략 전술적 면에서 좀
패착을 둔 거는 예. 맞는 것 같고요. 예. 프라이밍 이펙트가 생긴 거죠. 다 예. 주목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임미리 교수의 이제 과거 뭐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또 막 조명하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약간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이 크지 않았고 이번 주 또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과거 같으면은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 현상들이 있었을 때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결집하는 각자의 진영 결집력을 이제 보여왔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지금 당내에서는 이낙연 종로 출마한 후보 전 총리도 그렇고 지금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오래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예. 다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예. 수 있는 시행착오가 된 예. 것이고 이 한국당에서는 무슨 호재를 잡았지만 이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뭐 임미리 교수 건보다는 3당 통합 이 부분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쳤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민주당의 패착이었다. 전략적 실패였다. 이 부분인데. 예, 고발 건만 예.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용 센터장이 표현의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민주당을 공격했는데 같은 표현의 맥락에서 봤을 때 지난번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과 기자를 고발했단 말이죠. 고소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런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 수장이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데 자기 부하들한테 이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차이점 어디 있을까요? 그건 뭐 지금이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여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상대 정당의 실수를 지금 포착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선거 국면에서의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득표율을 제고시키는데 효과를 주는 것은 이미 이제 결집된 지지층 중에서 어떤 일을 잘해서 추가적인 득점 포인트를 얻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실책을 공세함으로써 상대방의 지지를 느슨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반사 효과가 사실 선거 기간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선거 기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아마 뭐 사안들 따지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민주당만 찍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정권을 심판하자, 야당을 심판하자 이런 얘기도 사실 대동소이한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선거 기관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은 요 분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한편 뭐 최근 이제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결이 다른 흐름들이 약간 나타난 측면도 아마 이 사건을 뭐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결이 좀 다른 흐름도 아마 사건의 확대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가 예,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택수 대표 이야기처럼 이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붙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언중이의 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양당의 지지율이 7.9%포인트 차인데 네.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좁혀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일시적 현상입니까? 좁혀진 거죠. 이제 한참 이제 조국 사태 때 당청 지지율이 좀 빠지고 한국당 지지율이 올랐을 때처럼 지금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은 좁혀집니다. 뭐 예. 리얼미터건 한국갤럽이건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추세는 좁혀져 왔고 지금 근데 이제 4년 전과 비교하면 조금 더 좁혀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상황일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좁혀질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이 보수 3당이 오늘 또 통합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번 저희가 조사했을 때 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예. 그보다 좀 적은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예. 이게 이 시너지가 안 나는 이유가 이제 결국 탄핵에 대한 평가를 갖고 오늘 유승민 전 대표가 또 오늘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껄끄러운 모양새들이 이 잠복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보수지만 아주 극우 세력들 또 보수지만 좀 합리적인 보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아직까지 물밑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 통합의 시너지보다는 여전히 이 잠복해 있는 갈등들 때문에 1 더하기 1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통합당의 컨벤션의 효과. 예, 일단은 어쨌든 이제 보수층에서 정당을 바꾸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원래의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나오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좀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령자층이어서 이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들을 수용하는 데까지 약간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입에 익었던 자유한국당과 달라진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든가 좀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예. 그렇지만은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고 무당층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이제 무당층에는 어쨌든 과거 탄핵 국면에서 이탈했던 보수층이 무당층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은 다소간 이제 미래통합당 하게 되면 시간은 좀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이 합친 정당의 지지율 수준은 예. 아마 복원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이게 선거에서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날만 내가 야당 특정당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그날만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이 기본적인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긴 한데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지금 여당과의 격차가 워낙 큰 상황이고 또 이제 야당에 대한 이제 비토 정서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시너지 효과 1+1이 그 이상이 되는 2 넘어서 3 되는 그 현상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조사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휴대전화, RDD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이 1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1월 달 조사에 비해서 2월 달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 의견이 많이 늘어나고 예. 야당 심판론이 줄어드는 그래서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긴 한데 45%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었고요. 43%가 야당 심판론 정확하게는 현 정부 지원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여당 심판, 야당 심판으로 이렇게 구분하자면 여당 심판이 45, 야당 심판이 43으로 2%포인트 여당 심판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한 달 전 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민심이 정부 입안에서 정부 여당에서 조금 떠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권 심판 내지는 정권 견제 뭐 이런 정서가 어쨌든 보수층 중심으로 또는 야권층 중심으로 일정 부분 이제 제법 힘을 발휘하면서 형성이 된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 사실 잘 봐야 되는 그 제목을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감도 이렇게 묻는데 사실 이 설문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것이거든요. 선택지를 뽑게 한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뉘앙스는 현재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뭐냐 하면 심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판하는 도구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도구가 야당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서 야당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정도가 돼야 심판 도구로서 적합하다고 해서 심판론에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견제한다라고 하면 야당에 대한 불만족이 좀 있더라도 야당이라는 도구를 두는데 정부 여당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해서 완전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견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도가 낮춰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에 대한 이제 호응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정부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에 대한 지금 공감도가 45%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정권 심판론과 등치시키는
서는 이제 안 된다. 그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 지역별 편차를 보면요. 야당 심판론은 호남에서 앞서 있고 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은 여당 정권 심판을 앞서 있습니다. 결국은 전통적 텃밭에서 자신들의 표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도권에서는 박빙란 말이죠. 서울이나 인천, 경기.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모양새 보이고 민주도권에서 우리는 앞선다고 판단할 텐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박빙으로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뼈아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단 하나의 조사 가지고 판단할 수 네.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 전제가 1대1 구도가 되면은 보수가 약간 앞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늘 그래왔듯이 영남권 또 충청권은 보수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호남하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진보 계열이 좀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수도권이 만약에 1대1로 되면은 이제 팽팽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1대1 구도는 사실 어렵죠. 지금 뭐 적어도 5개 정당 이상은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국민의당으로 결정된 안철수 신당이 만약에 후보를 낼 경우에는 3%포인트 가량 지금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를 만약에 특정 후보가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45대 43 이 여당 심판 또 야당 심판 이게 박빙이거든요. 3%포인트를 누군가 가져가게 되면 결국에는 한쪽에는 뼈아픈 이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구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혹은 또 다른 대한신당 등의 또 다른 진보 정당 계열의 또 신당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이 수도권이 20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도 초박빙 지역 대략 한 4%포인트 안팎의 한 50개 지역 선거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예. 수도권이 초박빙 구도가 강해지고 그런 지역구가 많아진다고 하면 선거에 몇 %가 과연 참여하느냐 또 날씨는 어땠느냐 뭐 이런 것도 좌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뭐 날씨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상황 변화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투표하러 가는 시간이라든가 교통편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워낙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도 투표소가 있고 해서 그런 이제 기후, 날씨 이런 것들은 영향도가 미미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하고요. 지금 어쨌든 최근의 선거들을 보면은 다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도 거치고 하면서 투표 효능감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든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도층,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한쪽 진영의 고정적인 지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나왔던 사안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각 정당들이 어쨌든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표심이 스윙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도층들 의 지지가 다른 경쟁 정당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이제 신중해야 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제 이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투표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겠네. 사실은 이게 종결이 분명하게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종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3월 중에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자녀를 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들 매우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영향이 없더라도 혹시 본인이 바이러스를 갖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투표율에 다소간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빨리 종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은 보수 정당 계열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구도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2012년 총선 투표율이 한 54% 그리고 2016년이 58%
조금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60%를 넘어가면 저는 민주당에 불리하진 않다. 유리하다고 단정 짓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는 여성들한테 특히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최근 들어서 여성 지지율 20대 혹은 30대 여성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는 코로나19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떨어진 건데 과거에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도 대통령율이 2주간에 10%포인트 빠질 때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투표 현장에 이 분노한 계층들은 마스크를 쓰고라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분노의 강도가 게이지가 좀 낮은 연령대 계층들은 투표장에 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투표율이 낮다면 이게 덜 분노한 계층들,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덜 화가 난 30, 40대 여성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로 따진다면 한 60%가 어떤 분기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 어떻게 보세요? 저 50% 후반대 투표율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투표율이 낮고 높음에 따라서 정당의 유불리가 지금은 이제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 말이 맞게 되려면 투표율이 낮았을 때 진보 계열의 정당 민주당이 승리하는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 참이다 그 진술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전히 높으면은 진보 중에 유리한 측면이 있죠. 공식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맞붙었을 때 투표율이 높았는데 보수가 이겼다. 이것 때문에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깨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역도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여전히 사실은 결집도 그 고령층 또는 보수층들의 결집도가 높아져서 그때 나타났던 현상인데 단순히 이제 투표율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그 명제는 투표율이 높았을 때 진보정당이 유리하고 낮았을 때 보수정당이 유리하다는 그 명제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컨벤셔널 효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에서는 도로 새누리당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안철수 쪽과 합치는 것도 당연히 고려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보수 통합과는 선을 긋는 여러 의사표명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보수 쪽과의 통합은 이번 총선만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지향점이 총선보다는 대선에 있지 않을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여전히 이제 대선 주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통합의 한 축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창당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국민당에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름이 변화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많은 주목 효과를 났죠. 안철수 신당이 지금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대략 아까 말씀드린 한 3%포인트 안팎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당보다는 전 국민의당이 오히려 이 환기 효과는 더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이 나고 녹색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국민당은 사실 예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아무튼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은 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중도 세력 중에서 3%포인트의 파이는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이 기준점이 5석 이상 아니면 3%포인트의 득표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 대선을 염두에 두지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절반인 무당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미래통합당과 합치는 것, 이것을 이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대권주자로서 어떤 위상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보수에 이제 종속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데, 다만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의 협력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또는 중앙당 차원에서 다른 정당과의 연대 통합 또는 이제 연대 이런 것은 없겠지만 개별 지역구 차원에서 지역구에서 후보들 간에
이제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승리를 위해서 아마 그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후보 단일화 등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의 또는 후보 차원에서의 후보 단일화 또는 연대 등은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형으로 만든 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선관위가 당명 등록을 허용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하나둘 이적하고 있습니다. 선거였어요. 이 비례 위성정당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일단 미래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은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파급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이 비례 후보들을 하나도 안 내고 예. 또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을 많이 구워주기를 하면 적어도 두 번째나 세 번째 투표용지에 자리를 위치할 거고 거기에 투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한국당이 만약에 뭐 꽤 약진을 해서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비례해서 가져갈 의석이 적겠지만 아무튼 지역구 의석이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팽팽할 것이고 고전한 지역구도 여전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은 준 연동형 50%에서 적지 않은 비례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 변수는 뭐냐면 우리공화당에서 이탈한 친박신당,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이 이삭줍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향후 본격적인 컷오프 의원들이 발표가 될 텐데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이 이 미래한국당으로 하지 않고 친박신당으로 가고 또 3월 달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친박신당이라는 당명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친박신당 입장에서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고 친박신당을 찍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친박신당이 또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미래한국당의 어쨌든 위력은 미래한국당만의 어쨌든 득표율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준연동형제에 포함되는 30석의 이제 배분을 따지는 것인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정당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에서는 의석을 별로 가져가지 못하지만 비례 정당 득표율에서는 일정 수준으로 득표할 만한 정당들 그걸 따져보면 이제 방금 얘기하신 이제 미래한국당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정의당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불리는 이제 안철수 신당 요 세 개 정당 정도가 아마 그 30석을 놓고 유의미하게 경쟁하는 정당인 것으로 전망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 정의당과 그 국민의당이 얼마나 정당 득표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이 30석에서 배분되는 의석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등의 선전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미래한국당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분석에 의하면 두 자릿수도 가능하지 않겠냐 미래한국당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깝깝해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 천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비례의석이 47석인데요. 30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준연동형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17석이 남는데 그것은 이른바 이제 병립형이라고 해서 기존 형태대로 이제 각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준연동형제 30석과 상관없이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한 뭐 5석 내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아마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